안녕하세요. 외동딸 결혼을 앞두고 있는 60대 여자예요. 제가 요즘 딸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썰맘 채널의 사연을 듣는 일이랍니다. 근데 매일 듣기만 했어서 그런지 처음으로 제 사연을 쓰려니 이상하게 긴장이 되네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니까 열심히 한번 적어볼게요. 뭐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60평생 살면서 제일 기가 막혔던 일이라 이 일만큼은 사연으로 보내도 좋겠다 싶었어요. 세상에 참 여러 사람 있다지만 그런 사람들을 겪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또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교훈도 얻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조건만 내세우는 사람들한테 속지 않길 바라면서 제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인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딱 셋 있는데요. 우리 남편과 딸, 그리고 제 막내 동생입니다. 저는 4남매 맞이었는데 띠동갑 막내는 본인 외 형 누나보다 저를 더 각별하게 따랐어요. 저 또한 동생을 더 극진하게 보살폈지요. 특히 우리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얼굴도 못 보면서 큰 게 마음에 걸려 다른 동생들보다 더 애지중지했네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시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며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생들이 커가는 걸 보는 게 참 뿌듯했어요. 그 중에서도 막내가 참 기특했죠. 막내 동생은 동네에서도 똑똑하기로 소문이 났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생 뒷바라지를 하는 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 나이가 20살을 훌쩍 넘었을 때였어요. 그 당시는 20대 중반인 제가 노천을 속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혼보다 우리 막내 뒷바라지에서 성공시키는 게 제 제일 큰 목표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제가 다니던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싹싹하고 인성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무렵 회사 동료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거래처의 그 남자가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얼마 후 그 사람이 정말로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내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우리 막내였습니다. 이제껏 제가 막내 뒷바라지를 하고 살았는데 내가 시집을 가버리면 우리 막내 뒷바라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 학비를 대주고 싶다고요. 지금 진심이에요? 우리 막내 학비를 대주고 싶다니요. 뭘 놀라고 그래.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우리 결혼하면 금이 동생이 내 동생이잖아. 지금까지 자기가 동생 뒷바라지 하면서 고생해왔는데 이젠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러지 말아요. 나 당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부담이라니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당신 막내 동생 보면 내 동생 생각나. 내가 말했지? 나도 동생이 있었는데 아파서 일찍 세상 떠났다고. 동생한테 잘 못해준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 당신 막내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잘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서도 막내 공부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
똑똑한 동생 잘 클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줘야지. 그 사람은 친형 같은 마음으로 제 막내 동생을 뒷바라지해줬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우리 남편이 뒷바라지해준 덕에 동생은 명문대에 입학했고 나중에는 유학 비용까지 대줬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제 동생을 친동생처럼 아껴뒀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에 저 또한 남편에게 더 잘해주려 노력했고요. 돈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는 마음이 참 잘 맞았어요. 또 딸도 태어나 우리 세 식구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이 중학생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지 아빠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연락도 없이 늦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아이 아빠에게 연락하려던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남편 회사였어요. 남편이 작업을 하던 중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연락이었죠.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가보니 이미 남편은 제대로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결국 남편은 사경을 헤매이다 그대로 우리 곁을 떠나버리고 이 세상엔 우리 모녀만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으로 매일을 울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슬픔에 빠져있을 새도 없이 남편 회사와 소송을 해야만 했네요. 회사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난 거니 당연히 보상을 해줄 줄 알았는데 남편 직장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애 아빠와 친했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편이 된 건지 도움을 받을 순 없었지요. 그렇게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몇 번의 소송을 거쳤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었어요. 몇 년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형편도 어려워져 우리 두 사람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땐 참 막막했습니다. 결혼 후 주부로만 살아왔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우리 막내였어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막내는 한달음에 달려와 우리 모녀를 도와주었습니다. 살 길을 마련해준 덕에 우리 모녀가 길거리에 나앉는 건 막을 수 있었네요. 막내 동생은 이제부터 누나와 조카는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어요. 그저 말뿐이라도 그렇게 마음 써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정은아, 정말 고맙다. 누나가 너한테 도움을 줘야 하는 건데 부담만 줘서 미안해. 너를 볼 명목이 없네.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나 키우고 공부시킨 게 누군데. 그리고 매형도 마찬가지지 뭘. 매형 덕분에 나 유학까지 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거잖아. 유학 다녀오면 누나랑 매형한테 은혜 갚으려고 했는데 매형이 이렇게 일찍 떠날 줄은 몰랐네. 아무튼 이제 누나랑 시영이까지 내가 다 챙길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네 그런 말 하지 말고 받아. 누나는 그럴 자격 충분해. 그래도 너도 이제 한국 들어와서 직장 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담일까 그게 마음에 걸리지. 걱정하지 마. 누나랑 매형이 공부시켜준 덕분에 돈 많이 주는 직장 들어가서 월급 두둑하게 받으니까. 그래, 내 동생 대견하다. 그나저나 내가 걱정이네. 언제까지 네가 주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나도 뭔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고 나도 계속 일하는 건데. 시영이 낳고 10년 넘게 살림만 했더니 뭐 할 줄 아는 게 없네. 나 바보 된 기분이야. 누나가 왜 바보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참,
누나 몇 년 전에 미용 기술 배웠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집안 살림에 보탬이 좀 될까 해서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도 땄는데 시영 아빠가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잖아. 그럼 누나, 미용실을 해보는 건 어때? 내가? 내가 미용실을 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용실을 해? 왜? 누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누나 예전부터 솜씨 있어서 우리 머리에 누나가 다 이발해주고 그랬잖아.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 가게 낼 돈이야 내가 해줄 테니까 돈 걱정 같은 건 하지 말고. 무엇보다 앞으로 누나가 수영이랑 살려면 누나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시작해봐. 누나는 잘할 거야. 그렇게 동생의 격려를 받아 저는 미용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되고 떨렸는데 동생 말이 큰 힘이 됐어요. 딸도 엄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줬고요. 그렇게 몇 개월 준비한 끝에 저는 미용실을 오픈했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친한 동네 아줌마들이 와주기도 했고 싸게 머리 자른다고 소문이 나서 금방 손님들이 밀려들었네요. 그때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라는 걸 느꼈지요. 그렇게 동생 덕분에 차린 미용실로 큰 돈을 벌었고 다른 곳에 매장까지 내게 됐어요. 진짜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구나 싶어 매일매일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미용실 일로 바빠 정신 없을 때였습니다. 미용실이 잘 될수록 동생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내일이 바쁘다고 막내한테 신경 써주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또 제가 잘 된 게 동생 덕분이니 그 은혜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동생을 위해 밥이라도 한 끼 해주려고 불렀는데 동생 얼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아주 팍 상해 있더라고요. 살이 빠졌는지 얼굴은 홀쭉하고 표정도 좋지 않아 걱정스런 맘에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막내야,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요즘 일이 많이 바쁜 거야? 아님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그냥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동생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동생 대답을 들어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내 자식처럼 키운 동생이었기에 그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너 솔직하게 말해봐. 누나 못 속이는 거 알지? 무슨 일인데 그래? 얼른 얘기해봐. 동생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제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누나, 나 사실은 회사에서 왕따 당해. 왕따라니? 누가? 직장 동료들이? 아니, 너를 왜? 대체 너를 왜 왕따시키는 건데? 처음부터 내가 계약 따내고 그러면서 인정받으니까 다들 날 멀리하더라고. 기간질하는 사람도 있고. 일 때문에 힘들 줄 알았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지치고 힘들 줄은 몰랐어. 요즘은 정말 회사 가기가 무서울 정도야. 다 그만두고 싶어.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 동생은 그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몇 년 동안 홀로 외국 생활할 때도 울지 않던 애였는데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어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누나가 되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더 속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달 후 가까운 친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막내가 사업한다면서 돈 빌리고 다니는 걸 알고 있냐면서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이 사업 생각을 하는 줄도 몰랐지만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릴 줄은 더욱 몰랐거든요. 너무 놀라 일단 동생을 호출했죠. 너 요즘 사업한다고 주변에 돈 빌리고 다닌다면서 그게 진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설명 좀 해봐. 누나, 나 회사 그만두려고. 사람들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더는 못 다니겠어.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볼까 해. 근데 자금이 좀 모자라서 사람들한테 연락한 거야.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돈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누나한테 제일 먼저 말을 해야지. 왜 그런 일을 말 안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누나가 해줄게. 됐어. 나 누나한테 신세지기 싫어. 괜찮아. 너 그렇게 말하면 누나 진짜 섭섭해. 친척한테는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누나한테는 왜 안 해? 그리고 신세지기 싫다니. 남매끼리 그런 말이 어딨어. 너도 나 힘들 때 도와줬잖아. 나 미용실도 내주고. 그렇게 힘들 땐 서로 돕고 사는 거야. 나 요즘 미용실 잘 돼서 너 도와줄 돈 있어. 누나가 너 도와줄 거니까 그 돈으로 사업 시작해. 알았지?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 동생은 정말 고맙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서 번 제 전 재산을 모두 동생 사업에 투자했어요. 그렇게 동생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똑똑하고 사업적 감각도 있는 애라 금세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더군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다른 사람들 투자도 받고 동생 회사는 금방 성공했어요. 제가 대준 사업 미천으로 금방 큰 회사로 성장시킨 동생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사업 시작한 지 2년 만에 제가 투자한 돈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는 누나 덕에 자기가 회사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 막내인데 자기 힘으로 회사 성공시키고 어엿한 사장님이 된 게 참 대견했습니다. 또 성공한 동생은 저와 제 딸을 잊지 않았어요. 예전 제가 동생을 밀어준 것처럼 동생도 제 딸을 팍팍 밀어줬지요. 우리 딸도 삼촌을 닮아서인지 어릴 적부터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그러다 제 딸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지원해준 것도 제 동생이었어요. 비싼 등록금의 생활비까지 동생이 다 내준 덕분에 우리 딸 외국에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네요. 그래서 하루는 날을 잡아 앞으로는 우리 딸 유학비를 제가 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버럭 화를 내더군요. 누나야말로 나 섭섭하게 정말 이럴 거야? 나 사업 미천대줄 때 누나가 뭐라 그랬어. 남매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라며. 그런데 내가 시영이 공부하는데 돈 좀 대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 한두 푼이니? 번번이 너한테 도움받는 게 미안해서 그런 거지. 나야말로 누나한테 참 섭섭하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내가 누나 동생이면 좀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 마음 불편하면 그냥 막내 동생 소원 들어주는 거다 생각해. 나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누나 도와주는 거였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원이 그래. 누나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 무슨 생각으로 공부했는지 모르잖아. 나는 우리 큰 누나 호강시켜주기 위해 공부했어. 유학 가서도 마찬가지고. 꼭 성공해서 나 공부시켜주는 매형이랑 누나한테 정말 은혜 갚고 싶었어. 누나랑 매형이 없었다면 나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테니까. 나는 그 은혜 갚는 거니까 절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고맙다. 내가 동생 하나는 참 잘 키웠어. 뭘,
다 누나가 베푼 것만큼 받는 거지. 아, 맞다. 나 누나한테 할 말 있었는데. 누나, 공부 한번 다시 시작해보는 거 어때? 공부? 갑자기 무슨 공부? 내가 이 나이에? 누나 나이가 뭐, 나이 더 드신 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 언제라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누나도 공부 잘했었잖아. 우리 먹여 살리려고 고등학교 그만둔 거 나 다 기억한다고. 누나가 나 때문에 학교까지 그만둔 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부 시작하자. 검정고시라도 보면 되잖아. 동생의 계속되는 설득에 저도 공부를 해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당시 동생들 먹여 살리기 위해 한 선택을 후회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도 가끔 내가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쉬움도 털어내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갖고 싶어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이 먹어 공부하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동생 지원받아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했고 그렇게 노력한 끝에 고등학교 졸업장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게 제 한이었는데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그 한을 풀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몇 년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크게 변한 건 없었어요. 제 미용실도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또 막내 사업도 번창하면서 능력 있는 CEO가 되어 방송 인터뷰도 하고요. 또 제 딸도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그곳에서 사귄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정말 좋은 남자라며 제게 빨리 그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더군요. 우리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어떤 남자인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하루빨리 예비 사윗감을 만나보고 싶었지요. 딸은 얼마 뒤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을 해서 그런지 얼굴도 더 예뻐졌더라고요. 딸애는 한국에 오자마자 예비 사윗감을 보여준다며 그 남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동안 딸이 자기 남자친구를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집에 인사를 온 예비 사윗감은 부침성도 좋고 또 아주 훤칠하더라고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시흥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민욱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많이 피곤하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피곤하긴요. 장모님 뵈러 오는 건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예비 사위가 꼬박꼬박 저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은근히 기분 좋았어요. 벌써 내 사위가 된 것 같고 또 사윗감이 저렇게 싹싹하니 듬직한 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제가 한 음식이 맛있다면서 밥을 먹는데 참 복스럽게 먹는 거예요. 먹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은 게 이래서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있구나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우리 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사위 집안에 대해서도 듣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 집안이 다 교육자 집안에다가 사돈대 분들 내외 모두 박사라고 하더군요. 그에 비해 우리 집은 애 아빠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또 저도 미용실 몇 개 하고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비교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웠죠. 저기 어차피 이제 우리 시영이랑 결혼할 거니까 내가 편하게 이서방이라고 부를게. 그래도 되지? 네, 저야 좋죠.
장모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진짜 듣기 좋은데요. 그래, 내가 앞으로 자주 불러줄게.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자네 부모님께서도 우리 사정에 대해 다들 잘 아시는 거지? 시영 아빠 일찍 세상 떠난 것도 그렇고 또 자네 집안에 비해서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없어서 말이야. 네, 부모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모님, 내세울 게 왜 없으세요? 그렇게 큰 미용실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 여기 오는 길에 어머님이 하신다는 미용실들 좀 둘러봤어요. 굉장히 넓고 좋던데요. 그 정도 규모면 한 달에 매출도 어마어마할 거고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도 수영이 좋아하시고 뭐 조건 같은 거 크게 내세우는 분들 아니시니까 미리 걱정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사위감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사위도 격려를 해줬고 또 그런 조건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딸 시집 보내는 엄마 마음이 안심이 됐지요. 그리고 곧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저와 함께 막내 동생이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딸아이가 막내 삼촌과 꼭 같이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삼촌도 자기한테는 부모님 같은 존재라면서요. 그렇게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일이 되자 우리 딸보다 제가 더 떨리는 거예요. 둘 다 박사라는데 내가 밉보이면 안 될 것 같아 신경을 쓰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견례를 하기로 한 유명 호텔에 도착했어요. 룸으로 들어가 사돈들을 기다리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군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됐고 만나기로 한 시각 정각에 사돈들이 도착했습니다. 둘 다 박사라서 그런지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어요. 눈빛부터 교양이 넘치는 게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살면서 교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어야죠. 그러니 더 위축되고 긴장이 됐지요. 그래도 예비사위가 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먼저 인사를 시켰습니다. 엄마 아빠, 이쪽이 수영이 어머님이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수영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참, 오늘 저희 동생하고 같이 나오기로 했는데 바이어 미팅이 아직 안 끝났다고 좀 늦는다고 하네요. 사돈 어르신들께 말씀 좀 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두 사돈은 고개를 까딱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바깥 사돈이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건 그렇고 시영이 어머님은 미용실을 하신다고요. 매장은 몇 개 정도 운영하시나요? 매출은요? 매장이 4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야 오락가락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고요. 그런데 그런 건 왜 물어보시는지. 뭐 별건 아니고 앞으로 사돈 될 사람들인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얼마 버는지는 알아야 하니 좀 물어봤습니다. 저희 집안에 대한 얘기는 다 들으셨죠? 대대로 교육자 집안에 저나 이 사람 둘 다 내로라는 대학 교수입니다. 지금이야 뭐 안식년으로 쉬고 있긴 하지만요. 예, 들었습니다. 두 분 다 대단하세요. 박사 공부까지 하시고 아유 정말 멋지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안사돈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말했습니다. 뭐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제 우리 민욱이도 학위 받으면 우리 집안의 박사가 셋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돈께서도 저희 집안의 격을 좀 맞춰주셔야겠어요. IQ가 어느 정도이신지를 모르겠네요. 그럼 테스트를 좀 해야 하는데 영어는 좀 하세요. 간단하게 영어로 자기소개 되실까요? 예?
저는 영어 같은 건 잘 할 줄 몰라요. 평생 한국에서만 살아왔어. 아유, 갑자기 영어를 시키시니까 정말 당황스럽네요. 오 마이 갓,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기소개도 못하는 사람을 사돈이라고 맞이하는 꼴이라니. 엄마가 생각보다 좀 무식한 것 같네. 제가 영어를 할 줄 모른다고 하자 안사돈은 혼잣말로 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생각보다 무식한 것 같단 말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어요. 딸과 예비사위는 영어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저를 감싸줬지만 무식하다는 말 때문에 잔뜩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어 주문을 하려는데 안사돈이 메뉴판을 제게 넘기는 겁니다. 괜찮은 메뉴 주문하는 것도 능력이라면서요. 엉겁결에 메뉴판을 받아들었는데 세상에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 와인까지 저보고 직접 주문을 하며 재촉하는데 등에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걸 보더니 박가사돈이 주문을 못하냐며 묻는 겁니다. 혹시 메뉴에 있는 영어 못 읽으세요? 왜 이렇게 주문을 못하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요. 영어를 읽을 줄은 아는데 무슨 메뉴인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사돈 어른들이 시켜주세요. 시켜주시는 거 먹겠습니다. 그럼 그러세요. 근데 문제가 많으시네. 호텔에서 식사 주문도 제대로 못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영어도 안 되시는 거예요? 박가사돈이 저를 무시하는 투로 말하니 제 딸이 화가 났나 봅니다. 아버님, 아까부터 그냥 듣고 있었는데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영어 좀 못하는 게 그렇게 큰 죄도 아니고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 좀 불쾌합니다. 딸의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난처하더군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딸이 사돈 어른들 눈밖에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시영아, 아무리 그래도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넌 나설 거 없어. 엄마 괜찮으니까 잠자고 있어. 사돈 어르신들, 제가 제 딸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얘가 엄마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깊은 아이라 그랬나 봐요.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제 사발을 듣고 안사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눈치까지 없는 건 아니네요. 근데 메뉴판 영어가 뭐가 어려워서 주문을 못하세요? 대학에서 그런 것도 안 배우셨어요. 안사돈, 저는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아니, 대학을 못 나왔다고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래서 학력이 어떻게 돼요? 학도는 제대로 나온 게 맞아요? 고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중퇴하고 돈 벌다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 받았습니다. 잠깐만, 검정고시면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온 게 아니네. 그럼 아예 고등학교도 못 마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 짧네. 어쩌다가 이런 집안이랑 엮여가지고. 민욱이 너 이거 알았어 몰랐어? 사돈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거 이거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알어? 엄마, 진정 좀 하세요. 그래도 장모님이 자주성 가셔서 미용실 크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보고 좀 참으세요. 그래, 뭐 어쩌겠니. 니들 줄이 좋다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럼 내가 솔직하게 좀 물어볼게요. 시영이 어머니, 미용실 매장 몇 개 가지고 있다면서요? 미용실이 꽤나 잘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시영이 시집 보내면서 얼마나 해올 수 있어요?
애들 둘 모두 박사학위 받아야 되니까 조명 학비랑 생활비, 그리고 살 집 정도는 해주는 거죠? 안사돈은 너무나 당연하게 딸 시집 올 때 돈을 얼마나 해올 거냐고 묻더군요. 너무나 당연하던 얘기하기에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다 큰 성인들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이고 애들 살 집까지 저한테 마련하라니 너무 당황스러웠지요. 네? 저는 그 정도 돈 줄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야 시영이 외삼촌이 지원해줘서 공부했지만 이제 결혼하고 가정 이루니 둘 힘으로 살아야죠. 물론 딸 자식 결혼시키는데 빈손으로 보낼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애들 둘 학비에 생활비에 살 집까지 해주는 건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예비사위는 물론 사돈들이 얼굴이 굳어지고 당황한 눈치였어요. 안사돈은 저한테 농담하냐고 묻더군요. 이봐요. 지금 나랑 농담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집안에 딸 시집 보내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애들 둘이 알아서 할 일이라뇨. 그럼 그 집에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뒷바라지라뇨. 애들이 나이가 몇 살인데 지 앞가림들은 지가 해야죠. 우리 수연이한테도 얘기해뒀습니다. 외삼촌한테 돈 받아 학교 다녔지만 박사학위 받으면 꼭 신세진 거 갚으라고요. 제가 확실히 선을 그으며 이야기하자 듣고 있던 사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바깥 사돈은 제정신이냐며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박사 집안에 딸년 시집 보내면서 그럼 빈손으로 보낸다는 거야? 미용실 몇 개나 하는 부자라길래 가방끈 짧은 것도 이해해보려고 했어. 근데 이건 뭐 염치도 없는데 저딴 집안이랑 어떻게 연을 맺어. 박사 사돈들을 앞에 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가방끈이 짧으면 돈이라도 내놓던가. 뭐 우리랑 맞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안 되겠다. 난 이 결혼 못 시켜. 민욱이 너 똑똑히 들어. 난 이 결혼 반대다. 내가 결혼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자 예비사위가 바깥 사돈을 말렸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진정하세요. 장모님도 이런 얘기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그러신 걸 거예요. 설마 미용실을 몇 개나 하는 분들인데 자식 모른 척 하시겠어요? 좀 더 얘기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너 지금 여편네 하는 말 못 들었어? 너 뒷바라지 못 해준다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 앞에서 입 놀리는 거 못 봤냐고. 민욱이 너 겨우 저딴 집안에 장가가려고 그 선자리 다 마다했어? 너 이제라도 다시 생각해. 너 하나만 마음 바꾸면 너 학비부터 집까지 다 해줬지만 널리고 널렸어. 어디서 저딴 거지 같은 것들이랑 연을 맺어가지고. 바깥 사돈의 돈 없는 발언에 저도 이성이 끊겼습니다. 저 따위 집구석에 제 딸을 줄 수는 없었어요. 네,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저희도 뭐 아쉬울 거 없습니다. 결혼 엎으세요. 그리고 이서방, 자네 우리 집에 인사 올 때 뭐라 그랬나? 자네 부모님들 조건 같은 거 내세우는 분들이 아니라고. 자네가 뭘 몰라도 한참을 몰랐네. 자네 부모님들 이렇게 속물 같은 분들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나 아주 속은 기분이야. 내가 미용실 좀 크게 한다니까 어떻게 한 몫이라도 챙겨볼까 기대하셨나 본데 꿈 깨시라고 전해드리게. 저기요 아줌마, 진짜 속은 건 나거든요. 미용실 몇 개나 한다길래 큰손인가 싶어서 기대했더니 한 푼도 못 주겠다는 말이나 하고 있고 내가 진짜 쥐가 막혀서.
큰 미용실 한다니까. 나는 당연히 부자인 줄 알았잖아요. 아이씨, 짜증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좋다는 다른 년들 만났지. 아빠도 없이 살았냐 만났겠냐고. 아버지, 나 사이 삼고 싶다는지만 아직 있죠? 거기 빨리 연락해봐요. 얼른요. 걱정 마라. 네 엄마랑 내가 집 가자마자 전화 돌릴 거니까. 네가 어쩌다가 이런 거지 같은 집 구석이랑 엮여가지고 까딱 잘못했으면 미용실 3이나 돼가지고 우리 아들 인생 종칠 뻔했잖아. 뻔뻔한 것들. 박사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서 돈 한 푼 없이 딸 보내려는 애미나 대학도 못 나온 지애미 감싸는 딸년이나 아주 한심들해. 우리가 결혼해준다고 할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없는 돈도 마련해와야 할 판에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러니까 내가 무식한 것들하고는 상종을 하기가 싫다는 거야. 뭐해? 결혼도 엎었는데 계속 여기 이러고들 있을 거야? 빨리 나가자고. 결혼 업자던 예비사돈과 사윗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제 동생이 상견례장으로 들어섰어요. 상견례장으로 오는 제 동생을 보고 그 잘난 척하던 예비사돈들이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최 사장님? 아유,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이 호텔에 볼 일이라도 있으세요? 말씀 못 들으셨나 봅니다. 제가 수영이 막내 외삼촌 됩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들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동생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어머나, 아유 그러셨습니까? 외삼촌이 일 때문에 늦으신다고 해서 안 그래도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얼른 앉으시죠. 그러세요, 최 사장님. 얼른 앉으세요. 이런 인연으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집안끼리 인연이긴 한가 봅니다. 갑자기 달라진 예비 사돈들의 태도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어떻게 아는 분들이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두 사돈 모두 우리 동생네 회사 고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동생이 스쳐 지나가듯 한 말이 떠올랐어요. 회사에 박사 고문들이 있는데 월급 주고 있단 말이었죠. 그 말이 생각나면서 왜 저 둘이 제 동생 보고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건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들은 결혼 없는다는 말은 내뱉은 적도 없는 것처럼 우리 동생 앞에서 아부하기 시작했어요. 민욱 아빠, 당신 우리가 이렇게 최 사장님하고 만나게 될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네. 앞으로 오래오래 인연 맺고 살라고 하늘이 정해주신 건가 봐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우리 예비 사돈 집안이 최 사장님네 집안일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 최 사장님,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회사 사장하고 고문 사이가 아니라 사돈지간으로 잘 지내봅시다.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바깥사돈이 동생에게 악수를 정한 그때였습니다. 동생이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들어 예비 사돈들에게 끼얹는 게 아니겠어요. 막내 돌발 행동에 저희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예비 사돈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동생이 태연하게 대답했죠. 두 분, 제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세요? 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누나랑 조카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나 다 들었어요.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엮였다고, 돈 안 준다고, 결혼 없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누나 고졸이라고 걔 무시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누나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도 못합니까? 동생이 소리치자 예비 사돈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바깥 사돈은 동생을 붙잡고
다 오해라고 해명하기 바쁘더군요. 최 사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결혼을 완전히 없자 그런 게 아니라 엎을까 생각해본다 이런 의미였죠. 저희도 좀 화가 나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누님분이 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셨고 또 저희 아들 유학자금도 못 주신다고 하니까 욕하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최 사장님이 외삼촌이시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한번 실수한 거다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런 일 한번 겪고 나면 우리 애들도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하하하하. 박사님, 우리 누나 저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등학교도 못 마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 회사 차린 거예요. 두 분, 제 덕에 고문 월급 받으시죠? 우리 회사 없었으면 두 분한테 고문료 준다는 데도 없었을 텐데. 그 회사 우리 누나 돈으로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누나 덕분에 고모님네 행사하고 다니는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사람 학력 하나 가지고 결혼을 엄내만에 하는 꼴이라니. 그래요. 우리 누나랑 조카한테 두 분 마음대로 하셨으니 저도 지금부터 마음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이제부터 우리 회사랑은 끝입니다. 당신네같이 교양 없고 천박한 고문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곧 계약이 만료된 자죠? 앞으로 두 분, 우리 회사에서 돈 한 푼 받을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회사 고문에서 내쫓는다는 말에 예비사돈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본인들이 잘못했다면서 내걸복걸을 하더군요. 거기다 안사돈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면서 말 좀 잘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돈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시죠. 고문 해임도 취소해 주시고 애들 결혼도 시키는 걸로요. 저희 고문 월급 못 받으면 진짜 큰일 나요. 사람 한번 살리는 셈 치고 말씀 좀 잘해주세요. 처음엔 그렇게 콧대 높은 척 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시고 이제야 미안하십니까? 그리고 사돈이라뇨. 우리 애들이 뭐 결혼이라도 했나요? 그 호칭 굉장히 불쾌하네요. 먼저 결혼 없자고 한 건 그쪽입니다. 저희도 그쪽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으니 잘 됐네요.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이제는 예비 사익감까지 저와 대딸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진짜 아까는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봅니다. 시엄아, 네가 어머님이랑 외삼촌께 잘 말씀 좀 드려봐. 자기 나 나쁜 사람 아닌 거 잘 알잖아. 우리처럼 잘 어울리는 커플이 어떻게 결혼을 안 해. 실수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눈 감아주라. 우리 결혼도 하고 또 부모님들 외삼촌 회사에서 계속 돈 받으실 수 있게 자기가 설득 좀 해줘. 네 부모님 박살합시고 우리 엄마한테 유세 떠는 꼴을 다 봤는데 나보고 그 집안에 시집을 가라고? 야, 내가 돌았니? 왜? 너한테 돈 대준다고 하는 집안 줄을 섰다며 거기 가서 결혼시켜 달라고 해. 난 네가 1000번에 빌어도 결혼해줄 생각 없으니까 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딸은 매달리는 예비사위를 걷어차며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 집과의 연을 끊게 됐어요. 몇 번을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 상견례였습니다. 딸은 자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겪게 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죠. 근데 그게 어디 딸 잘못인가요?
천박한 그 집안 잘못이잖아요. 우는 딸아이 잘 달래주고 파혼을 축하해줬습니다. 그런 집에 시집 안 가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리고 파혼한 뒤 알았는데 그 집 인간들 참 가지가지하고 살았더군요. 박사라는 타이틀만 있지 속 빈 강정이었어요. 박사체면 유지하려고 그렇게 사치를 해댔답니다. 빚을 많이 져 독촉당하고 아주 쫄딱 망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곤타령들을 했나 봅니다. 동생 회사에서 나오는 돈도 끊어지고 교수 시절 냈던 논문까지 베끼며 산 게 들통이나 그 주 내외는 교도소에 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또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동생 회사 앞에서 죽치고 있는 거 끌어냈더니 제 딸한테도 가고 급기야는 제가 아는 미용실까지 찾아오더군요. 바깥 사돈들은 오자마자 눈물 콧물에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사돈, 우리 소식 들으셨어요? 우리 집 진짜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부탁할 사람 사돈밖에 없어서 그럽니다. 최 사장님이 큰누나 말이라면 껌뻑 죽는다면서요. 다시 고문 자리에 좀 올려주던지 감옥 가는 것만 막아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한때 사돈으로 엮일 뻔했는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사람 산다는 게 뭡니까?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대학도 못 나왔다고 무시당한 제가 뭐 도움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좋은 말로 할 때 여기서 나가세요. 자꾸 이러나 경찰 불러요. 경찰한테 끌려서 쫓겨나고 싶어요.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들 봐달라고 사정하길래 경찰까지 불러 쫓아냈습니다. 미용실 손님들한테도 못 볼 꼴 보였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렇게 경찰한테 쫓겨나간 뒤 어렴풋이 소식을 들어보니 잘난 척하던 그 부부들이 결국은 감옥 갔답니다. 논문 표절에다 빚도 못 갚았으니 처음부터 교도소 갈 신세였던 거죠. 박사라고 사람 깔보다가 집안이 다 나락간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가끔 딸과 막내 동생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결혼 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면서요. 딸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답니다. 그 집안과 파혼한 거 진짜 하늘이 도운 것 같대요. 게다가 그놈과 헤어진 제 딸 인생은 더욱더 잘 풀리고 있어요. 벌써 박사학위도 받았고 직업이며 인품까지 모두 갖춘 남자를 만나 곧 결혼을 준비하고 있네요. 우리 막내 동생과 저도 일 열심히 하면서 즐거운 인생 살고 있고요. 또 그 일로 얻은 교훈으로 사람 조건이 아니라 인성을 더 먼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내면이 아닌 진심을 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사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들 행복하세요.